1400조 무엇일까요?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다이어트를 위해 한 해 1400조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셀 수 없이 많은 광고 문구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품, 서비스만 구입하면 정말로 살이 빠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만 굳게 먹으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대체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뭐가 문제인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왜 우리가 살이 찔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와 당황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 유전자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우리가 첫 번째로 원망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리 필요하지 않은 지방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환경에 대비해서 대사 효율을 낮추고 지방을 축적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기능은 하등, 고등 동물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요. 실제로 우리 인류가 그 험난한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1962년 유전학자 제임스 닐은 절약 유전자 가설을 발표합니다.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서 다른 환경의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만율과 당뇨병 비율을 발견하였고, 이것이 이 원주민들의 유전자의 기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즉, 지방을 저장하게 하는 유전자가 이들 원주민들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지방, 나아가 질병을 주었던 것이죠. 생존의 수단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생존을 위협한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에게도 이런 유전자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업혁명이라고 하면 대부분 신석기 혁명을 생각하실 겁니다. 8, 9천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일어난 것, 5천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을 말이죠. 사전적 정의로 생존을 위해 자연에서부터 단순히 식량을 채집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식량을 생산해내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농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은 지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농업혁명을 말할 수 있겠죠. 아시다시피 중세까지만 해도 유럽의 중심은 유럽 남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고대와 중세 유럽사의 중심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지였죠. 하지만 중세 이후 쟁기가 발명되어 인간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고, 넓은 평지가 많은 유럽 중부에서는 농업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잉여 생산물은 경제적 부를 가져오고 군사, 문화, 정치 등 다른 분야의 발전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농업혁명은 유럽 역사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방 조절 유전자를 가진 채로 음식만 바라보게 되면 흥분을 금치 못하고 도처에 널린 음식물을 자연스럽게 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당신이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미식가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말입니다. 실제로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튀기게 되면 식감이 증대되죠. 이런 튀김 요리는 언제부터 먹게 되었을까요? 믿을 수 없겠지만 기원전 5000년경부터 튀김 요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인들입니다. 이들이 만든 튀김 요리는 지금의 도넛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만든 요리가 앞으로의 음식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체지방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번째, 식품 첨가제입니다. 식품 첨가제를 사전에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식료품을 제조, 가공할 때 기호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영양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 조미료, 착색료, 보존료 따위가 있다. 쉽게 말하자면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음식을 먹기 위해 첨가하는 모든 물질을 식품 첨가제라고 합니다. 최초의 식품 첨가제는 기원전 3000년경 고기를 절이기 위해 소금을 사용한 것, 이후 기원전 900년경 고기에 불향을 입히는 것, 짠맛을 첨가하는 것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어떨까요? 질산칼륨을 식재료가 상하지 않고 풍미를 돋우는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도 소금, 후추와 같은
식품 첨가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1962년 6월 12일 처음으로 식품위생법으로 식품 첨가제를 규정하고 2019년 기준 618개의 식품 첨가제가 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품 첨가제는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데 방해를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달고 짠 음식을 입으로 쑤셔 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먹방입니다. 음식을 함께 먹을수록 더 많이 먹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함께 먹으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량의 최대 44%까지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먹방도 비슷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최초의 먹방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물론 이전에도 먹는 모습이 전파를 타는 경우는 있었지만 먹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컨텐츠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아프리카 TV에서부터입니다. 2010년 개봉한 영화 황해의 하정우 씨의 음식 먹는 연기는 이런 먹방에 불을 지피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이후 먹는 행위는 다양한 테마와 융합되었고 맛집 프로그램 소개, 쿡방, 심지어 음식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컨텐츠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살이 찔 수밖에 없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많은 사람들이 올해 목표로 다이어트를 잡으셨을 겁니다. 물론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해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